1392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조선 왕조는 20세기 초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 한반도에서 마지막 왕정을 이어갑니다. 금속 활자 인쇄가 조선 시대에 이제 발달하면서 대량의 어떤 그런 그 서적들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종이의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고급 어떤 그런 그 고위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책들을 갖다가 입수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좀 더 뭔가는 보편화될 수 있고 대량으로 책들을 인쇄해서 나올 수. 한글의 발명도 여기에 한몫했는데요. 15세기 중반 세종대왕은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양반만 쓰던 어려운 한자를 대체하는 문자였죠. 소리나는 대로 쓰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생기면서 평민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욕구들이 증가가 되고 그런 것들을 대변해서 뭔가면 이제 그때부터 한글로 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한글 관련된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인쇄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종이의 수요 자체도 뭔가면은 따라서 증가하는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료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면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종이의 품질의 이런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급 종이들은 당나무 껍질로 만든 그런 좋은 종이들로 사용하게 되고 저급 어떤 그런 종이들은 다양한 그 당나무 섬유 외에 다른 어떤 그런 볏짚이라든지 아니면 보리짚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갈대라든지 기리집 같은. 그러나 조선 초기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중국을 공격하려고 길을 터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런 그 제지 산업 기반들이 다 망가지고 생산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인력들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는 뭔가 하면은 그 자신 그 왕궁에서 쓸 수 있는 종이 자체도 조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선시대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종이를 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뭔가 하면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조정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종이들을 갖다가 사찰에다가 이제 뭔가 하면은 공물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들이 뭔가 하면 굉장히 뭔가 하면 과도한 이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사찰마다 굉장히 뭔가 하면 힘들어하고 스님들이 도망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한지가 생산되어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데요. 학예연구사이자 전통건축 전문가인 박선주 씨는 한옥을 국립민속박물관에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집은 조선 후기에 경상북도의 중류층 가옥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이제 그 앞에 고려하고 달라졌던 게 이제 유교 사상이 모든 이제 생활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데 조금씩 변화를 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들의 공간, 남자들의 공간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고 안채 사랑채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랑방의 쪽문을 열어도 안방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식의 그 교묘한 그 문 개폐 방식이라든지 방의 위치라든지 대문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유교적인 그 공간 구성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한옥의 마무리는 한지인데요. 신분과 가족 관계를 반영해서 공간을 나눠주면서 편리하고 아름다운 집을 완성합니다. 한지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이 직접 마지막 닿는 그 부분이 한지가 이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한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는 집에 가보면 그 장판에다가도 수시로 콩 기름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바닥이 이제 맨질맨질하고 항상 외부의 그 이제 흠집이라든지 이것이 덜 생기도록 해주고 이제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종이 중에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죠. 그래서 장판의 그 상태를 보면은 집주인이 어느 정도 부지런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눈으로 보는데 가장 많이 가시적인 데가 이제 창호잖아요. 창이나 문에 다 한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가 다 나무문으로 돼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통풍이라든지 환기 이런 거에 대한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는 얇지만은 이거는 어떤 공간의 구획을 해주면서 동시에 채광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통풍이 이 한지가 이제 자연에서 오다 보니까 완전히 비닐이나 이런 것처럼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오고 밖의 공기가 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지를 바를 때 창호에 한지를 안쪽에 바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살이 보이게 하는 훨씬 더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창문과 문에 붙이는 종이를 창호지라고 합니다. 사실 한지를 칭하는 이름은 100개도 넘는데요. 생산지, 장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한지박물관 안치용 관장은 이런 한지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널리 전하기 위해 어렵게 수집한 한지 수공예품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이제 3대째 이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윗대들에 쓰던 물건들, 한지에 관련된 물건들, 여기 지금 전시대에 있는 물건들은 약 한 400점에서 500점 가까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도 그 수공업 중에서 최고 흔했던 것이 한지거든요. 최고 많이 썼던 것이 또 한지고, 옛날에 그 고을에서 쓰는 한지는 그 고을에서 만들었고 또 다른 고을에서 쓰는 한지는 그 고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한지가 수요가 많았었고 한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이 많았었는데, 이 한지는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오래 가고 1000년, 2000년 가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한지로 지갑을 만들어서 글씨 연습한 그 한지를 이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여러 개 붙여서 지갑으로 사용하다가, 이 지갑으로도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해지고 다 부풀어지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물에 불려서 진이겨서 다시 지호공예로 탄생이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재활용이거든요. 우리 선조들이나 아니면 조상들은 흙과 나무와 종이와 함께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흙에 묻혔을 때는 또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자연의 힘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나 20세기 초 문호를 개방한 조선이 위기를 겪으면서 한지 문화도 흔들리죠.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토지는 몰수당하고 많은 제지 장인들도 강제 노역에 차출됩니다. 또 일본은 수익성 우선의 일본식 제지 방식을 강요하고 한지의 고유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한지들을 갖다가 일본에서 가면은 규격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게 서양식 어떤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화를 하고, 그래서 뭔가 그 규격에 맞게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지들의 어떤 다양성들이 대폭 감소가 된 것들이에요. 한편 일본은 제지 산업을 서구 세계에 소개하면서 조선의 종이 장인들을 대거 이용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은 독립을 맞았지만 기쁨도 잠시 남북으로 미소군정 통치가 이어졌고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죠.
한국전쟁 6.25가 발발한 것입니다. 1953년 휴전은 되었지만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급속한 산업 근대화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전통 기술이 소외되면서 한지 장인들은 생활고에 허덕였죠. 하지만 이제 탈물질화 시대를 맞아 한지는 르네상스를 맞이했고 한지의 미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